어머니가 저를 사랑으로 거둬주신 것처럼 저도 아버지가 사랑했던 아이들을 챙기고 싶어요. 도준의 눈망울은 그 어느 때보다 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지켜보는 장 여사의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죠. 아들의 지극한 효심이 불러온 비극. 잠시 후 낡은 보육원 복도 끝에서 도준의 발걸음이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벽에 걸린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 도준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술을 떨며 내뱉었습니다. 이 사진이 나 아닌가? 도대체 왜 여기에? 사진 속 배경에 찍힌 흐릿한 형체, 그 속에 25년간 완벽하게 은폐되었던 소름 끼치는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한성그룹 본가의 넓은 주방을 가득 채웁니다. 달그락거리는 식기 소리와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국물 소리가 고요한 아침을 깨우고 있군요.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 한성그룹의 젊은 회장 강도준이 셔츠 소매를 걷어붙인 채 국자를 접고 있습니다. 강도준이 간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다 됐네. 어머니가 좋아하셔야 할 텐데. 강도준이 뜨거운 냄비를 조심스럽게 들어 식탁 위로 옮겼습니다. 그때 2층에서 우아한 실크 가운을 걸친 장미희 명예회장이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장미희가 식탁 위에 차려진 정갈한 아침상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도준아, 이게 다 뭐니? 세상에, 네가 직접 차린 거야? 강도준이 쑥스러운 듯 뒷머리를 극적이며 웃었습니다. 생신 축하드려요, 어머니. 미역국은 아들이 끓여드려야죠. 제가 솜씨가 좀 부족해도 맛있게 드세요. 장미희가 감격한 표정으로 강도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회장 노릇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쁠 텐데 언제 이런 걸 다 준비했어. 아이고, 내 아들. 정말 고맙다. 강도준이 장미희의 의자를 빼주며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식기 전에 드셔야죠. 장미희가 자리에 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미역국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그녀가 국물을 맛보고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어머, 간이 딱 맞네. 우리 도준이 못하는 게 없구나. 정말 맛있다. 강도준이 안도하며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입에 맞으시다니 다행이에요. 사실 새벽부터 육수 내느라 고생 좀 했거든요. 장미희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그윽한 눈빛으로 강도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맺힌 물기가 조명 아래서 반짝였습니다. 도준아, 널 볼 때마다 나는 가슴이 먹먹해. 친자식도 이렇게는 못할 거야. 네가 내 곁에 있어서 내가 산다. 정말이야. 강도준이 수저를 멈추고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갈 곳 없는 저를 걷어주시고 키워주신 게 어머니시잖아요. 저는 평생을 다 바쳐도 어머니 은혜 못 갚아요. 장미희가 손을 뻗어 강도준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은혜라니. 넌 하늘이 내게 보내준 선물이야. 내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강도준이 장미희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겹쳤습니다. 아버지 몫까지 제가 더 잘할게요. 지켜봐 주세요. 두 사람 사이에 따뜻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식사를 마친 강도준이 출근 준비를 위해 드레스룸으로 들어갔습니다. 말끔한 슈트 차림으로 거울 앞에 선 강도준이 넥타이를 매지 못해 끙끙거리고 있군요. 그때 장미희가 다가와 강도준의 손에서 넥타이를 가져갔습니다. 이리 줘봐라. 내가 해줄게. 장미희가 익숙한 솜씨로 넥타이 매듭을 지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부드럽고 섬세했습니다. 장미희가 넥타이를 단정하게 정리해주며 강도준의 가슴팍을 툭툭 털어주었습니다. 됐다. 우리 아들. 오늘따라 더 듬직하네. 나가서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해. 넌 한성의 주인이니까. 강도준이 거울 속 장미희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데 제가 누구한테 기가 죽겠어요. 다녀올게요. 거실의 대형 TV에서는 아침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앵커가 들뜬 목소리로 뉴스를 전하고 있군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피보다 진한 사랑. 바로 한성그룹 장미희 명예회장과 강도준 회장의 이야기인데요. 입양하라는 편견을 깨고 그룹의 후계자로 키워낸 장 여사의 리더십이 다시 한번 재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공개된 여론조사에서도 장미희가 TV 화면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도준이 그런 장미희를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뉴스에서도 난리네요. 어머니 덕분에 제 주가도 덩달아 오르고 있어요. 장미희가
강도준의 등을 두드려주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뭘 좀 아는구나. 어서 가거라. 늦겠다. 강도준이 현관을 나서자 대기하고 있던 검은 세단이 미끄러지듯 다가왔습니다. 운전기사가 뒷문을 열어주자 강도준이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창 밖으로 손을 흔드는 장미희의 모습이 멀어질 때까지 강도준은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차가 도심을 가로지르며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강도준이 차 안의 달력을 확인하다가 멈칫했습니다. 달력에는 며칠 뒤로 다가온 선대회장의 기일이 표시되어 있었지요. 강도준이 앞좌석의 비서실장에게 말했습니다. 실장님, 혹시 아버지가 생전에 남몰래 후원하셨던 시설 목록 가지고 있습니까? 비서실장이 백미러로 강도준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선대회장님 후원 목록 말씀이십니까? 네, 자료실에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갑자기 그건 왜 찾으시는지요? 강도준이 창밖을 바라보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이번 기일에는 형식적인 행사 말고 아버지가 진짜 마음을 쓰셨던 곳을 찾아가 보고 싶어서요. 그게 도리인 것 같아서. 비서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사 도착하는 대로 바로 준비해서 올리겠습니다. 한성그룹 회장실에 도착한 강도준이 결제 서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비서실장이 두툼한 서류 파일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요청하신 자료입니다. 선대 회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지원하셨던 곳들입니다. 강도준이 파일을 받아들고 한 장씩 천천히 넘겼습니다. 수많은 복지재단과 병원, 학교 이름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강도준의 손가락이 멈춘 곳은 파일의 거의 마지막 장이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위에 꿈나무 보육원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 옆에는 붉은색 펜으로 별표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강도준이 별표를 손끝으로 문지르며 중얼거렸습니다. 꿈나무 보육원. 아버지가 여기에 별표까지 해두셨네. 아주 각별하게 생각하셨나 봐. 강도준은 보육원의 주소와 연역을 꼼꼼히 읽어내려갔습니다. 시설은 낡고 지원이 끊긴 지 오래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강도준에게는 그 낡음조차 아버지의 손길이 닿았던 흔적처럼 느껴졌습니다. 강도준이 비서실장을 보며 지시했습니다. 여기 꿈나무 보육원. 여기로 합시다. 이번 기일에 제가 직접 가서 봉사활동도 하고 후원금도 전달할 겁니다. 준비해주세요. 비서실장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곳은 서울에서 거리도 멀고 시설이 많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경호 문제도 있고 다른 유명한 재단 쪽으로 가시는 게 어떨까요? 강도준이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아버지가 중요하게 생각하신 곳이에요. 건물이 낡았으면 고쳐주면 되고 멀면 일찍 출발하면 됩니다. 제 뜻대로 진행하세요. 강도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어느덧 해가 저물고 강도준이 퇴근해 본가로 돌아왔습니다. 장미희가 거실 소파에 앉아 책을 읽다가 강도준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왔니? 오늘 많이 힘들었지. 얼굴이 반쪽이네. 강도준이 넥타이를 풀며 장미희 옆에 앉았습니다. 아니에요. 오늘 보람찬 결정을 하나 해서 피곤한 줄도 모르겠어요. 강도준이 장미희의 무릎을 베고 누웠습니다. 30대 회장이 아닌 어리광 부리는 막내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장미희가 익숙한 듯 강도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무슨 결정을 했는데 우리 아들이 이렇게 신이 났을까? 강도준이 천장을 바라보며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아버지 기일에 제가 갈 곳을 정했어요. 아버지가 생전에 아주 아끼셨던 곳이더라고요. 장미희의 손길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끼셨던 곳? 그게 어딘데? 강도준이 몸을 일으켜 앉으며 장미희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꿈나무 보육원이라고 아세요? 아버지 후원 목록에 별표까지 쳐져 있더라고요. 제가 거길 직접 가보려고요. 꿈나무 보육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장미희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얼굴 근육이 미세하게 경직되는 것을 강도준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장미희가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려 애썼습니다. 꿈나무 보육원? 글쎄다. 처음 들어보는 곳이네. 거길 꼭 직접 가야겠니? 강도준이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네, 기록을 보니까 지원이 끊겨서 사정이 아주 어렵대요. 아버지가 그렇게 챙기셨던 곳인데 우리가 모른 척하면 안 되잖아요. 가서 아이들도 보고
건물 보수도 좀 해주려고요. 장미희가 강도준의 손을 잡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준아, 내 생각은 좀 다르구나. 거기는 너무 외지고 낡아서 위험할 수도 있어. 네가 다치기라도 하면 난 못 산다. 그냥 비서시켜서 후원금만 넉넉히 보내면 안 되겠니? 그게 더 실질적인 도움일 수도 있어. 장미희의 손바닥에서 식은땀이 배어 나오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강도준은 어머니의 손을 더 꽉 잡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사랑으로 걷어주신 것처럼 저도 아버지가 사랑했던 아이들을 챙기고 싶어요. 그게 제가 받은 은혜를 조금이나마 갚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제 마음 아시잖아요. 강도준의 눈빛은 순수하고 확고했습니다. 그 눈빛 앞에서 장미희는 더 이상 반대할 명분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효심으로 포장된 강도준의 의지는 강철처럼 단단했습니다. 장미희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뜻이 정 그렇다면 어쩔 수 없구나. 내 효심을 누가 말리겠니? 대신 조심히 다녀와야 한다. 알겠지? 강도준이 환하게 웃으며 장미희를 안았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니. 정말 잘 다녀올게요. 아버지도 기뻐하실 거예요. 장미희의 품에 안긴 강도준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강도준의 어깨 너머로 보이는 장미희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강도준이 방으로 들어가자 장미희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녀가 와인잔에 붉은 와인을 가득 따랐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려 와인이 식탁보 위로 튀었습니다. 장미희가 와인을 단숨에 들이켰지만 타는 듯한 속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와인잔을 바닥에 신경질적으로 내던졌습니다. 챙그랑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붉은 와인이 핏물처럼 바닥을 적셨습니다. 장미희가 식탁을 짚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왜 하필 거기를 간다는 거야? 그녀의 눈동자에 공포와 살기가 동시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25년 전 망령이 되살아나면 안 되는데. 절대 안 돼. 내가 어떻게 만든 자리인데. 장미희가 깨진 유리 조각을 노려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고요한 저택에 장미희의 거친 숨소리만이 가득 찼습니다. 화창한 가을 아침 햇살이 한성그룹 본가의 대리석 현관을 비추고 있습니다. 잘 닦인 검은색 세단이 현관 앞에 대기하고 있고 운전기사가 뒷문을 열고 공손히 서 있군요. 강도준이 현관을 나서며 구두 뒤축을 고쳐 신었습니다. 장미희가 현관 밖까지 따라 나와 강도준의 옷매무새를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피고 있습니다. 그녀는 강도준의 어깨에 묻은 보이지 않는 먼지를 털어내며 근심 어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준아, 옷은 따뜻하게 입은 거니? 거기는 산속이라 바람이 찰 텐데. 강도준이 장미희의 손을 잡으며 안심시키듯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도 참, 제가 어린애도 아니고 옷 챙겨 입는 것까지 걱정하세요. 든든하게 입었어요. 장미희가 강도준의 재킷깃을 여며주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높아시며 하는 말이다. 그리고 가서 혹시라도 이상한 사람이 접근해서 말을 걸거나 하면 네가 직접 상대하지 말고 바로 비서실장에게 넘겨라. 알겠지? 요즘 세상이 흉흉해서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 장미희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강도준은 그런 어머니의 모습이 그저 자신을 향한 지극한 사랑과 과잉 보호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강도준이 장미희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알겠어요. 명심할게요. 어머니야말로 집에서 편하게 쉬고 계세요. 저녁에 제가 아주 맛있는 거 사들고 올게요. 뭐 드시고 싶은 거 없으세요? 장미희가 억지 웃음을 지으며 강도준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난 됐다. 너나 조심히 다녀오렴. 어서 가. 늦겠다. 강도준이 차에 올라타고 창문을 내렸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강도준이 손을 흔들자 차가 미끄러지듯 저택을 빠져나갔습니다. 장미희는 차가 대문을 빠져나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고 서 있었습니다. 차가 완전히 사라지자마자 장미희의 얼굴에서 미소가 순식간에 증발해버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아들을 걱정하던 자애로운 어머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차가운 얼음장 같은 표정만이 남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장미희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들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군요. 그녀가 단축 번호를 누르고 귀에 가져다 댔습니다. 신호가 몇 번 가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장미희가 주위를 살피며 낮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씹어뱉듯
말했습니다. 최 원장, 나야. 전화기 너머에서 최 원장의 겁에 질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네 사모님, 아니 명예회장님. 장미희가 손톱으로 또각또각 대리석 난간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지금 출발했어. 1시간이면 도착할 거야. 준비는 완벽하게 됐겠지? 최 원장이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아이들 교육도 다 시켰고 직원들 입단속도 철저히 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장미희의 목소리가 한층 더 싸늘해졌습니다. 걱정? 내가 지금 한가하게 걱정이나 하고 있을 때 같아? 똑똑히 들어. 오늘 네가 실수 하나라도 해서 그 아이가 25년 전 일을 눈치채게 된다면 네 목숨은 오늘로 끝이야. 알겠어? 수화기 너머에서 침 삼키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절대 실수 안 합니다. 낡은 서류들은 어제 밤새 다 태워버렸습니다. 장미희가 전화를 끊고 신경질적으로 휴대폰을 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팔을 감싸 안으며 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안 돼. 절대 기억해내선 안 돼.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장미희의 눈빛에는 짙은 공포와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한편 강도준을 태운 차는 도심을 벗어나 외곽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빌딩 숲이 사라지고 차창 밖으로 울긋불긋한 단풍이 든 산세가 펼쳐지기 시작했죠. 강도준은 양복 안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지갑 속에 소중히 간직해온 빛바랜 사진 한 장을 꺼내들었습니다. 선대회장인 아버지와 어린 자신이 함께 찍은 유일한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어린 강도준을 꼭 껴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강도준이 손가락으로 사진 속 아버지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라갑니다. 아버지가 사랑하셨던 곳 제가 가서 잘 챙길게요.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강도준의 눈가에 촉촉한 물기가 맺혔습니다. 그는 자신이 입양아임에도 불구하고 친아들 못지않은 사랑을 주셨던 아버지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차가 굽이진 산길로 접어들자 차체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강도준이 미간을 찌푸리며 관자놀이를 꾹꾹 눌렀습니다. 갑자기 머리 한쪽이 깨질 듯이 지끈거리고 가슴이 답답해져 왔기 때문입니다. 비서실장이 백미러로 강도준의 안색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회장님, 어디 편찮으십니까? 차를 좀 세울까요? 강도준이 손을 내저으며 창문을 조금 내렸습니다. 아닙니다. 길이 험해서 멀미가 좀 나는 것 같네요. 바람 좀 쐬면 괜찮아질 겁니다. 차가운 산바람이 차 안으로 들어왔지만 강도준의 가슴을 짓누르는 답답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멀미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몸이 이 장소를 거부하는 듯한 본능적인 거부 반응 같았습니다. 강도준은 심호흡을 하며 애써 불길한 기분을 떨쳐내려 노력했습니다. 한참을 달린 끝에 차가 비포장 도로를 지나 꿈나무 보육원 입구에 들어섰습니다. 녹이 슬어 칠이 벗겨진 철문과 낡은 콘크리트 건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역력한 쓸쓸하고 황량한 풍경이었습니다. 건물 앞에는 최 원장과 직원들 그리고 아이들이 일렬로 도열해 있었습니다. 강도준의 차가 멈춰서자 최 원장이 허겁지겁 달려나와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 원장은 과도하게 허리를 굽히며 인사했지만 그의 얼굴은 땀범벅이었고 눈동자는 쉴 새 없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뒤에선 직원들의 표정 또한 회장님을 맞이하는 환영의 기색보다는 마치 공포 영화를 보는 듯한 긴장감으로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강도준이 차에서 내리자 낡은 건물 특유의 곰팡이 냄새와 젖은 흙냄새가 확 풍겨왔습니다. 그 냄새를 맡는 순간 강도준의 머릿속에서 삐 하는 이명이 들려왔습니다. 어지러움을 느끼며 비틀거리는 강도준을 비서실장이 부축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강도준이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공기가 달라서 그런가 봅니다. 그때 원장의 신호를 받은 아이들이 쭈뼛거리며 다가와 강도준에게 조화로 만든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회장님, 오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준비된 멘트를 읊었습니다. 강도준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굽히고 앉았습니다. 그는 아이의 꼬질꼬질한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고맙다 얘들아. 형이 너희들 보러 왔어. 맛있는 거 많이 가져왔으니까
기대해도 좋아. 강도준이 아이를 안아주자 아이는 낯선 아저씨의 온기에 놀란 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강도준의 따뜻한 태도에도 최 원장은 안절부절 못하며 시계를 쳐다보았습니다. 최 원장이 손수건으로 땀을 닦으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저 회장님, 날씨도 쌀쌀한데 밖에서 이러지 마시고 안으로 들어가시죠. 저희가 강당에 환영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아이들 공연도 있고요. 이쪽으로. 최 원장은 강도준의 등을 떠밀다시피 하며 신관 건물 쪽으로 유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강도준은 그 자리에 멈춰서서 보육원 전경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담쟁이 넝쿨이 뒤덮인 구관 건물, 녹슨 그네와 시소,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처음 와보는 곳인데도 묘하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가슴 깊은 곳에서 아릿한 통증이 올라오는 느낌이었습니다. 강도준이 최 원장을 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격식 차리지 맙시다. 제가 여기 놀러 온 것도 아니고 아이들 공연 보러 온 건 더더욱 아닙니다. 아이들이 실제로 생활하는 곳을 직접 보고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알고 싶습니다. 최 원장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아, 네? 하지만 숙소는 정리가 덜 되어서 지저분합니다. 귀하신 분이 보시기에는 좀. 강도준이 정색하며 말을 잘랐습니다. 지저분하면 치워주면 되고 낡았으면 고쳐주면 되죠. 그걸 보러 온 겁니다. 안내하시죠. 강도준은 원장의 안내를 기다리지 않고 아이들이 생활하는 숙소 건물인 구관 쪽으로 성큼성큼 걸음을 옮겼습니다. 최 원장이 회장님, 그쪽은 하며 당황해서 쫓아갔지만 강도준의 빠른 걸음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강도준이 구간 건물의 낡은 나무 복도에 들어섰습니다. 끼, 발을 디딜 때마다 오래된 마룻바닥이 비명을 지르듯 삐걱거렸습니다. 그 소리가 텅 빈 복도에 울려 퍼질 때마다 강도준의 심장 박동도 빨라졌습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 배어있는 오래된 나무 냄새, 그리고 어딘지 모르게 익숙한 복도의 풍경. 강도준은 걷다가 멈추기를 반복하며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이상하다. 왜 이렇게 낯이 익지? 아버지랑 와본 적이 있었나? 도준은 혼란스러움에 미간을 좁혔습니다. 기시감이 점점 더 강하게 그를 옥죄어오고 있었습니다. 뒤따라온 최 원장이 강도준의 앞을 가로막으며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회장님, 이쪽은 창고로 쓰는 곳이라 볼 게 없습니다. 저쪽 식당으로 가시죠. 식당 시설도 많이 낡아서 지원이 시급하거든요. 최 원장은 필사적으로 강도준의 시선을 돌리려 애썼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부자연스러워 강도준은 오히려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왜 자꾸 나를 다른 곳으로 데려가려고 하지? 뭘 숨기고 있는 거야? 강도준은 원장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원장님, 저한테 숨기는 거 있으십니까? 최 원장이 화들짝 놀라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닙니다. 숨기다니요. 당치 않습니다. 강도준이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비서실장과 수행원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원장님과 여러분은 여기서 기다리세요. 비서실장이 따라오려 하자 강도준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따라오지 마세요. 혼자 있고 싶습니다. 강도준의 목소리에는 거역할 수 없는 위험이 서려 있었습니다. 수행원들이 멈칫하는 사이 강도준은 복도 안쪽으로 빠르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최 원장이 발을 동동 구르며 어쩔 줄 몰라 했지만 회장의 명령을 어기고 따라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홀로 복도에 남겨진 강도준은 거친 숨을 몰아 쉬었습니다. 이명은 점점 더 심해지고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무엇인가에 홀린 사람처럼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본능적인 이끌림이 그를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복도 끝 어두운 구석에 낡은 문 하나가 보였습니다. 문 위에는 먼지 쌓인 팻말이 삐딱하게 붙어 있었죠. 후원 역사관.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아 거미줄이 쳐진 그 문 앞에서 강도준은 멈춰섰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쿵쿵거렸습니다. 마치 저 문 너머에 자신의 잃어버린 조각이 기다리고 있다는 듯한 강력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강도준은 떨리는 손을 뻗어 차가운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끼익 소리와 함께 문이 천천히 열리고 어둠 속에 잠겨있던 공간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녹슨 경첩이 비명을 지르며 문이 열리자 매캐한 먼지 냄새가 강도준의 코를 찔렀습니다. 오랫동안 사람의 발길이 끊긴 후원 역사관은 마치 시간이 멈춘 무덤 같군요. 깨진 창문 틈으로 들어온 한 줄기,
빗속에서 뿌연 먼지가 춤을 추고 있습니다. 강도준이 손으로 입을 가리며 방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벽면 가득 걸려있는 수백 개의 액자들이 유령처럼 강도준을 내려다보고 있네요. 색바랜 흑백 사진부터 컬러 사진까지 보육원을 거쳐간 수많은 아이의 얼굴이 박제되어 있습니다. 강도준은 홀린 듯 벽을 따라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시선이 액자 밑에 적힌 연도들을 빠르게 훑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1995년, 1996년, 1998년. 강도준의 구두굽 소리가 텅 빈 방 안을 울리며 긴장감을 고조시킵니다. 그러다 강도준의 발걸음이 딱 멈춰 섰습니다. 그의 시선이 머문 곳은 2000년 여름 캠프 기념이라는 라벨이 붙은 낡은 나무 액자였습니다. 유리 안쪽에 습기가 차 얼룩덜룩했지만 사진 속 풍경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보육원 앞마당에서 수십 명의 아이와 교사들이 단체로 V를 그리며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강도준이 미간을 찌푸리며 사진 가까이 얼굴을 가져다 댔습니다. 사진 중앙에 있는 아이들의 웃는 얼굴은 강도준의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사진의 오른쪽 구석, 초점이 흐릿하게 날아간 배경 쪽을 파고들었습니다. 강도준의 호흡이 거칠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구석에 있는 낡은 벤치, 그 위에 무리에 끼지 못하고 혼자 무릎을 끌어안고 웅크린 작은 꼬마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얼굴은 무릎에 파묻고 있어 보이지 않지만 강도준은 알 수 있었습니다. 저 왜소한 어깨, 겁에 질려 떨고 있는 듯한 저 작은 몸뚱어리, 바로 7살의 강도준 자신이었습니다. 강도준의 손끝이 유리 위를 더듬어 꼬마의 옆으로 이동했습니다. 꼬마를 등지고 황급히 검은색 세단에 오르려는 한 여자의 뒷모습이 찍혀 있군요. 여자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차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강도준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렸습니다. 여자의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그녀가 입고 있는 옷이 너무나 선명하게 눈에 박혔습니다. 검은 바탕에 흰색 기하학적 무늬가 들어간 독특한 패턴의 원피스, 그리고 어깨에 메고 있는 붉은색 악어 가죽 핸드백. 강도준이 헛바람을 집어삼키며 뒤로 주춤 물러섰습니다. 강도준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 원피스와 가방은 낯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 장미희의 드레스룸에서, 그리고 가족 앨범 속 젊은 시절 장미희가 가장 아끼며 입었던 바로 그 명품들이었습니다. 강도준이 떨리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설마 아니야, 그럴 리가. 부정하려 애쓰는 강도준의 의지와 달리 사진 속의 진실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입양하러 온 자애로운 어머니가 아니라 아이를 버리고 도망치는 여자의 뒷모습. 강도준이 다시 한번 사진에 손을 대는 순간이었습니다. 차가운 유리 감촉이 손끝에 닿자마자 뇌리 깊은 곳에 굳게 닫혀있던 댐이 터져버렸습니다. 머릿속에서 삐 하는 이명이 고막을 찢을 듯 울려 퍼지더니 25년 전 그날의 기억이 쓰나미처럼 밀려들어왔습니다. 엄마, 나 무서워. 7살 도준이 빗물 고인 흙바닥을 맨발로 달리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구멍이 뚫린 듯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군요. 도준의 눈앞에서 검은색 세단이 매정한 엔진 소리를 내며 멀어지고 있습니다. 엄마, 가지마. 내가 잘못했어. 밥 많이 안 먹을게. 말 잘 들을게. 어린 도준이 목이 찢어져라 울부짖으며 차 뒤를 쫓아갑니다. 작은 발이 진흙탕에 미끄러져 철퍼덕 넘어집니다. 온몸이 흙투성이가 된 도준이 고개를 들어 멀어지는 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차의 백미러에 운전석 옆에 앉은 여자의 눈이 비쳤습니다. 장미희였습니다. 그녀는 울고 있는 도준을 보며 걱정이나 슬픔은커녕 지긋지긋한 혹을 떼어냈다는 듯 차갑게 입꼬리를 올리며 비웃고 있었습니다. 안 돼, 엄마. 도준이 흙바닥을 기어가며 손을 뻗었지만 차는 빗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차가운 빗방울이 어린 도준의 몸을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기억의 화면이 빠르게 전환됩니다. 며칠 뒤 보육원 원장실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도준의 모습이 보입니다. 고열에 시달리며 덜덜 떨고 있는 도준의 귀에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보시오! 내 아들 어딨어? 내 아들 내놔! 천둥 같은 고함과 함께 원장실 문이 쾅 하고 부서질 듯 열렸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남자가 짐승처럼 뛰어들어왔습니다. 선대회장 강태성이었습니다. 그는 구석에 처박혀 있는 도준을 발견하자마자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미끄러지듯 다가왔습니다. 강태성이 떨리는 손으로 도준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도준아, 도준아, 아빠 왔다. 아빠가 왔어. 강태성의 뜨거운 눈물이 도준의 차가운 볼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늦어서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아빠가 널 찾느라. 으허엉. 강태성은 도준을 부서질 듯 껴안고 짐승처럼 오열했습니다. 아버지의 품은 난로처럼 뜨거웠습니다. 어린 도준이 멍한 눈으로 아버지를 올려다보며 갈라진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아빠? 강태성이 도준의 얼굴에 묻은 흙을 닦아주며 소리쳤습니다. 그래 아빠야. 이제 괜찮아. 아무 데도 안 보낼 거야. 집에 가자. 아빠랑 집에 가자. 강태성은 겉옷을 벗어 도준을 감싸 안고 빗속을 뚫고 달렸습니다. 그 등은 세상에서 가장 넓고 안전한 성벽 같았습니다. 다시 기억이 요동치며 장면이 바뀝니다. 한성그룹 본가의 거실, 샹들리의 불빛이 어지럽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도준을 안고 들어온 강태성이 가슴을 부여잡고 바닥으로 쓰러집니다. 회장님, 여보, 장미희의 비명은 연기처럼 가식적이었습니다. 강태성이 고통스럽게 숨을 헐떡이며 손을 뻗어 도준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준아, 내 아들 지켜, 야해. 하지만 그 손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삐뽀, 삐뽀, 구급차의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린 도준이 쓰러진 아버지를 향해 기어가려 하자 누군가 도준의 입을 거칠게 틀어막았습니다. 장미희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방금 전 남편을 걱정하던 아내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악귀처럼 일그러진 표정으로 어린 도준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똑똑히 들어, 회장님은 죽었어. 도준이 공포에 질려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장미희가 도준의 팔을 멍이 들 정도로 세게 움켜쥐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넌 이제부터 회장님 아들이 아니야. 내가 불쌍해서 길에서 주워온 고 아이일 뿐이야. 알겠어? 도준이 숨이 막혀 쑥칭거렸지만 장미희는 손을 풀지 않았습니다. 입 뻥긋하면 너도 죽어. 살고 싶으면 쥐 죽은 듯이 살아. 입양아로, 고아로 평생 감사하면서 살란 말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저주처럼 도준의 뇌리에 박혔습니다. 그 충격으로 실살 도준의 눈앞이 깜깜해지며 의식이 끊어졌습니다. 헉, 강도준이 현실로 돌아와 거친 숨을 토해냈습니다.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은 강도준이 벽을 짚고 몸을 떨었습니다.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지고 심장이 갈비뼈를 부수고 나올 듯이 뛰었습니다. 강도준이 자신의 양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뜨거웠던 체온, 그리고 어머니라 믿었던 여자의 차가운 손길이 동시에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입양된 게 아니었어. 강도준의 목소리가 긁힌 쇠소리처럼 갈라져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찾아오셨던 거야. 나를 되찾아오셨던 거라고. 그동안 은혜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실은 기만이었습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장미희의 미소는 아버지를 죽이고 아들을 짓밟은 승리자의 비웃음이었습니다. 으아, 강도준이 입을 틀어막고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용암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미안함, 그리고 25년간 자신을 꼭두각시처럼 데리고 논 장미희에 대한 끔찍한 배신감이 뒤섞여 눈물이 되어 터져 나왔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그것도 모르고 저는 원수의 손을 잡고. 강도준은 차가운 마룻바닥에 이마를 또 쓰며 오열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도 듣지 못한 채 기억을 잃고 원수의 아들로 살아온 세월이 너무나 원통했습니다. 그때 복도 저편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회장님? 회장님, 어디 계십니까? 최 원장의 목소리였습니다. 강도준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그는 바닥에 엎드린 채 거친 호흡을 골랐습니다. 들키면 안 돼. 아직은 아니야. 강도준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지금 당장 달려나가 장미희의 목을 조르고 싶었지만 그랬다간 개죽음일 뿐이라는 이성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핏줄, 그 힘을 되찾기 전까지는 철저히 숨겨야 했습니다. 강도준이 소매로 눈물을 거칠게 닦아냈습니다. 충혈된 눈동자에서 슬픔이 거치고 서늘한 살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을 뻗어 벽에 걸린 사진 액자를 떼어냈습니다. 액자 뒷면을 뜯어내고 사진을 꺼내 꼬깃꼬깃 접어 양복 안주머니 깊숙한 곳에 넣었습니다. 심장 바로 위, 사진이 닿는 곳이 불에 데인 듯
뜨거웠습니다. 강도준이 넥타이를 고쳐매고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습니다. 그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노려보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더 이상 착한 양자 강도준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되찾으러 온 한성그룹의 진짜 주인 강도준만이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회장님, 여기 계십니까? 최 원장이 문을 열고 들어오려 했습니다. 강도준이 문을 벌컥 열고 나갔습니다. 최 원장이 화들짝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회장님, 여기서 뭐 하십니까? 한참 찾았습니다. 최 원장이 땀을 뻘뻘 흘리며 강도준의 안색을 살폈습니다. 강도준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차분하게, 그러나 뼈가 시릴 만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길을 좀 잃었습니다. 건물이 낡아서 구조가 아주 복잡하군요. 최 원장은 강도준의 붉어진 눈시울을 보고 의아해했습니다. 저 회장님, 눈이 많이 빨개지셨는데 무슨 일이라도. 강도준이 입꼬리만 살짝 올려 서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먼지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옛날 생각이 나서 눈물도 좀 나더군요. 아버지가 이 복도를 걸으셨다고 생각하니 감정이 북받쳐서요. 최 원장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효심이 정말 지극하십니다. 자, 그럼 행사장으로 가시죠. 아이들이 기다립니다. 최 원장이 앞장서서 걸어갔습니다. 강도준은 그 뒤를 따르며 주머니 속의 사진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원장의 뒤통수를 뚫을 듯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기다려라. 내 기억을 조작하고 아버지를 기만한 데가 뼈저리게 치르게 해줄 테니까. 늦은 밤 한성그룹 본사 25층 회장실에는 정막만이 감돌고 있습니다. 강도준이 집무실 창가에 서서 화려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군요. 그의 양복 안주머니에는 낮에 보육원에서 챙겨온 사진이 불덩이처럼 뜨겁게 심장을 지지고 있었습니다. 똑똑.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아직 퇴근 안 하십니까?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강도준이 창밖을 향해 있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채 낮게 깔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실장님, 오늘 층 전체 비우세요. 경호팀도 물리고 당직 직원들도 모두 퇴근시키세요. 비서실장이 당황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네, 하지만 규정상 경호 인력은. 강도준이 천천히 몸을 돌려 비서실장을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제 말 안 들립니까? 지금 당장 2층에는 개미새끼 한 마리도 남기지 말고 다 내보내라고 했습니다. 비서실장이 강도준의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비서실장이 허겁지겁 나가고 잠시 후 층 전체의 소등을 알리는 안내방송이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직원들의 발소리가 멀어지고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소리마저 끊기자 완벽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강도준은 그제야 집무실의 육중한 오크통 문을 닫고 안에서 잠금장치를 걸었습니다. 철커덕, 금속성의 마찰음이 텅 빈 방 안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강도준이 천천히 방 안쪽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는 낡은 책장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최신식 인테리어로 꾸며진 회장실에서 유일하게 세월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는 고동색 참나무 책장이었습니다. 장미희 명예회장이 올 때마다 저 칙칙한 것 좀 갖다 버려라 며 눈살을 찌푸리던 그 물건이었지요. 하지만 강도준은 회장이 된 후에도 이 책장만큼은 절대 치우지 못하게 했습니다. 강도준이 떨리는 손을 들어 거친 나무 질감을 어루만졌습니다. 어머니는 이걸 끔찍이도 싫어하셨죠. 고리타분한 장식품이라면서요. 강도준의 입가에 씁쓸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하지만 모르셨겠죠? 아버지가 이 뒤에 무엇을 숨겨두셨는지. 당신이 25년 동안 드나들면서도 까맣게 몰랐던 비밀이 여기에 있다는 걸요. 기억을 되찾은 강도준의 눈에는 낡은 책장이 단순한 가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남긴 거대한 금고이자 진실을 향한 문이었습니다. 강도준의 귓가에 25년 전 아버지가 장난스럽게 속삭이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도준아, 여기 봐라. 이건 아빠랑 도준이만의 비밀이야. 아빠가 가장 좋아하는 책 뒤에 보물이 숨겨져 있단다. 강도준의 시선이 책장의 세 번째 칸을 향했습니다. 손때가 묻은 수많은 고전소설들 사이에서 유독 두껍고 낡은 가죽 장정의 책 한 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강도준이 숨을 멈추고 그 책 뒤쪽으로
손을 쑥 집어넣었습니다. 차가운 목재 패널의 감촉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더듬더듬 패널을 만지던 강도준의 손가락 끝에 작고 볼록한 버튼 같은 것이 걸렸습니다. 강도준이 눈을 질끈 감고 힘주어 버튼을 눌렀습니다. 제발, 덜컥, 윙. 미세한 기계음과 함께 책장 한 칸이 앞으로 툭 튀어나오더니 부드럽게 옆으로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책장이 밀려난 자리, 벽 속에 매립된 소형 디지털 금고가 차가운 은빛을 내뿜으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 강도준의 입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2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금고는 마치 어제 설치한 것처럼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강도준이 떨리는 손가락을 금고의 번호 패드 위에 올렸습니다. 비밀번호. 아버지가 설정해둔 단 하나의 숫자. 강도준은 망설임 없이 숫자를 눌렀습니다. 2000824 2000년 8월 24일 아버지가 비를 뚫고 보육원으로 달려와 강도준을 되찾아갔던 그 운명의 날짜였습니다. 띠리릭 녹색 불빛이 깜빡이더니 육중한 금고 문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강도준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금고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텅 빈 금고 안에는 보석도 현금 뭉치도 없었습니다. 오직 누렇게 변색된 서류 봉투 하나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아버지의 익숙한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아들 도준이를 위하여. 강도준이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종이의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심장을 긁어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강도준이 책상으로 돌아와 스탠드 불빛 아래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가 봉투의 입구를 뜯어내고 내용물을 꺼냈습니다. 접혀있던 서류를 펼치자 상단에 선명하게 찍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로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유전자 감식 결과 통보서, 검사 대상일, 강태성, 검사 대상이, 강도준, 판정, 신자 관계 성립, 일치 확률 99.99%. 활자화된 진실을 마주한 순간 강도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툭 떨어져 서류를 적셨습니다. 아버지, 다 알고 계셨으면서 왜? 강도준의 손이 격하게 떨렸습니다. 서류 뒤에는 갱지에 만년필로 꾹꾹 눌러 쓴 편지 한 장이 동봉되어 있었습니다. 잉크가 번진 자국이 곳곳에 남아있는 아버지의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강도준이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편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강도준의 목소리가 울먹임에 섞여 떨려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도준아, 네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구나. 미안하다. 아빠가 너무 늦게 알아버렸어. 네가 사라졌던 그날 미희가 너를 차에 태우고 나가는 걸 본 경비원의 말을 믿었어야 했는데 내 어리석음이 너를 그 춥고 무서운 곳에 버려지게 만들었구나. 강도준이 가슴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도준아, 아빠는 널 찾았지만 내 심장이 언제 멈출지 모른다는 걸 안다. 그리고 미희가 내 유일한 핏줄인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아. 그 여자는 내 재산을 노리고 들어왔지만 나는 널 지키기 위해서라면 악마와도 거래할 수 있다. 이 서류는 너를 지켜줄 내 마지막 방패이자 네가 휘둘러야 할 칼이다. 만약 내가 갑자기 떠나게 되더라도 절대 잊지 마라. 너는 주워온 아이가 아니다. 내 피를 이어받은 자랑스러운 내 아들 강도준이다. 부디 살아남아서 네 것을 되찾거라. 사랑한다, 아들아. 아버지, 아버지. 강도준이 편지를 가슴에 품고 책상 위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적막한 회장실에 강도준의 울음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25년 동안 은혜 입은 고아라는 죄책감에 짓눌려 살았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장미희가 자신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보였던 그 가식적인 미소. 넌 친자식보다 더한 내 아들이야. 라고 속삭이던 그 역겨운 목소리. 그 모든 것이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어린 아들의 기억마저 조작해 만든 거대한 사기극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죽음이 임박한 순간까지도 홀로 남겨질 어린 아들을 위해 이 차가운 금고 안에 진실을 숨겨두고 가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강도준의 울음소리가 잦아들고 거친 숨소리만이 남았습니다. 강도준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충혈된 눈동자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나약함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시리도록 차가운 분노와 흔들리지 않는 결이었습니다. 강도준이 아버지의 편지를 곱게 접어
봉투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노려보며 강도준이 나지막이 뇌까렸습니다. 아버지, 편안히 쉬세요. 이제부터는 제가 합니다. 강도준의 주먹이 하얗게 질리도록 꽉 쥐어졌습니다. 장미희, 당신이 훔쳐간 내 인생, 우리 아버지의 회사, 이자까지 쳐서 모조리 받아내줄게. 강도준이 책상 위에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네, 회장님, 퇴근 안 하셨습니까? 당직실에 남아있던 보안팀장의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도준이 서늘한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지금 즉시 김 전무의 최근 5년간 법인카드 사용 내역과 해외 출장 기록 전부 찾아서 제 메일로 보내세요. 내일 아침까지입니다. 네, 김 전무님 자료를 갑자기 왜? 이유는 묻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하세요. 그리고 보안팀장은 지금부터 내 지시 없이는 그 누구의 출입도 통제합니다. 그게 명예회장님이라 할지라도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인터폰을 끄는 강도준이 넥타이를 거칠게 풀러 던졌습니다. 그가 금고 문을 닫고 책장을 원위치시켰습니다. 달칵 하는 소리와 함께 비밀은 다시 어둠 속으로 자취를 감췄습니다. 하지만 강도준의 가슴속에는 꺼지지 않는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밤새 불이 꺼지지 않는 회장실에서 아버지의 유산을 무기 삼아 사냥을 준비하는 맹수처럼 눈을 빛내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친자 확인 결과서가 스탠드 불빛을 받아 날카롭게 번뜩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한성그룹 본가의 식탁에는 평화로운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장미희 명예회장이 우아하게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맞은편에 앉은 강도준을 살폈습니다. 어제 보육원에 다녀온 후 강도준의 태도가 혹시나 변하지 않았을까. 장미희는 내심 초조했던 것입니다. 강도준이 숟가락을 내려놓고 입가심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세상에서 가장 순진무구한 표정으로 장미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어제 제가 고집부려서 죄송해요. 다녀와 보니 어머니 말씀이 100번 옳았어요. 장미희의 눈썹이 살짝 꿈틀거렸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니? 내 말이 옳았다니? 강도준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혀를 찼습니다. 막상 가보니까 시설이 낡은 건 둘째치고 너무 지저분하고 관리가 엉망이더라고요. 원장이라는 사람은 땀만 뻘뻘 흘리면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아버지가 왜 그런 곳을 후원하셨는지 이해가 안 갈 정도였어요. 강도준의 목소리에는 실망감과 짜증이 적절히 섞여 있었습니다. 장미희의 얼굴에 화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안도의 한숨을 쉬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거봐라. 내가 뭐라던? 네 격에 안 맞는 곳이라고 했잖니. 괜히 가서 고생만 했구나. 강도준이 장미희의 손을 잡으며 죄송하다는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괜히 감상에 젖어서 어머니 걱정만 끼쳐드렸네요. 보육원 후원건은 그냥 실무진선에서 처리하고 저는 신경 끄겠습니다. 저는 어머니 말씀대로 회사의 큰 그림만 그리려고요. 장미희가 강도준의 손등을 토닥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생각 잘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앞만 보고 가야지. 넌 한성의 미래니까. 이제야 마음이 좀 놓이는구나. 장미희는 강도준이 완전히 자신의 통제하에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강도준이 고개를 숙인 건 입꼬리에 걸린 서늘한 비웃음을 감추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요, 어머니. 마음껏 안심하세요. 그래야 제가 뒤통수를 칠 때 더 아플 테니까. 강도준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밝게 인사했습니다.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요. 장미희가 손을 흔들며 배웅했습니다. 오냐? 든든하게 먹고 힘내라. 강도준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장미희의 눈빛에서 의심의 그림자는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회장실에 도착한 강도준은 문을 잠그자마자 가면을 벗어던졌습니다. 그의 눈빛이 매섭게 돌변했습니다. 강도준이 인터폰을 눌러 보안팀장을 호출했습니다. 지금 즉시 별관 3층 회의실로 감사팀 핵심 인력들 소집하세요. 보안 등급 최상위입니다. 쥐새끼 한 마리도 새나가면 안 됩니다. 잠시 후 꽉 막힌 회의실 공기 속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강도준이 화이트보드에 장미희라는 이름과 복잡하게 얽힌 계좌 흐름도를 그렸습니다. 그가 감사팀원들을 둘러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명예회장님의 개인 자금 흐름과 김 전무가 관리하는 페이퍼 컴퍼니를 전수조사합니다. 목표는
횡령과 배임 증거 확보입니다. 기한은 3일. 가능하겠습니까? 팀원들이 굳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확실하게 파헤치겠습니다. 강도준의 지시가 떨어지자마자 감사팀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밤낮 없는 추적 끝에 며칠 뒤 강도준의 책상 위에 두툼한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강도준이 보고서를 넘기며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상상 이상이군. 회사 돈을 자기 쌈짓돈처럼 썼어. 보고서에는 장미희가 지난 25년간 미술품 구매와 해외 부동산 매입을 명목으로 수천억 원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내역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불법 자금의 세탁 통로에는 장미희의 충복, 김전무가 있었습니다. 강도준이 보고서를 덮으며 비서실장에게 지시했습니다. 김전무를 지금 당장 내 방으로 부르세요. 조용히. 잠시 후 김전무가 영문을 모른 채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찾으셨습니까? 김전무는 겉으로는 공손했지만 눈빛에는 어린 회장이 뭘 알겠어 하는 거만함이 깔려 있었습니다. 강도준은 대답 대신 김전무의 앞에 두툼한 보고서를 툭 던졌습니다. 이게 뭡니까? 김전무가 의아해하며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첫 장을 넘기는 순간 김전무의 동공이 지진난 듯 흔들렸습니다. 그의 이마에서 식은땀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이 관리하던 버진 아일랜드의 유령 회사 계좌 내역이 토씨 하나 안 틀리고 인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전무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보고서를 덮으며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회장님, 이건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설명해 드릴 수. 쾅! 강도준이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김전무의 말을 끊었습니다. 김전무가 화들짝 놀라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강도준이 의자에서 일어나 김전무의 코앞까지 다가가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설명? 그 설명은 검찰청 조사실 가서 하시죠.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조세포탈, 형량 합치면 무기징역도 가능하겠던데요. 김전무의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회장님, 살려주십시오. 저는 그저 명예회장님이 시키는 대로. 강도준이 김전무의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장미희입니까? 아니면 접니까? 김전무가 숨을 헐떡이며 강도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도준의 눈에는 자비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감옥에서 평생 썩다가 객사할 텐가? 아니면 내부 고발자가 되어 정상 참작받고 살 길을 찾을 텐가? 선택해. 김전무는 알고 있었습니다. 장미희는 자신을 꼬리 자르기용으로 쓰고도 남을 위인이라는 것을, 반면 눈앞의 젊은 사자는 지금 당장이라도 자신의 목을 물어뜯을 기세였습니다. 김전무가 덜덜 떨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증언도 하고 자료도 다 넘기겠습니다. 강도준이 김전무의 멱살을 놓고 옷깃을 정리해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현명한 선택입니다. 당장 가서 장 여사가 지시한 녹취록과 이면계약서 원본 다 가져오세요. 한편 본가에서 와인을 마시던 장미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녀가 심어놓은 회사 내부의 첩자였습니다. 명예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강 회장이 감사팀을 풀어서 명예회장님 뒷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김전무도 회장실에 불려갔다가 사색이 되어 나왔다고 합니다. 뭐라고? 장미희가 들고 있던 와인잔을 떨어뜨렸습니다. 레드와인이 카펫을 붉게 물들였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장미희의 얼굴이 분노와 공포로 일그러졌습니다. 이 쥐새끼 같은 놈이 감히 내 뒤를 캐? 순진한 척 연기를 했던 거야? 장미희는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강도준이 모든 것을 알게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리고 김전무가 입을 여는 순간 자신의 제국이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장미희가 이를 갈며 전화기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당장 홍보실장 연결해. 그리고 검찰청장한테 내일 조찬 잡으라고 해. 빨리. 장미희의 눈에 도끼가 서렸습니다. 네가 먼저 칼을 뺐다 이거지? 좋아. 누가 먼저 죽나 보자. 내 아들이 마약 중독자였다니 참 안타까운 일이구나.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모든 언론사의 헤드라인이 강도준의 얼굴로
도배되었습니다. 단독 한성그룹 강도준 회장, 상습 마약 투약 의혹, 충격, 입양 트라우마 못 이겨, 회사 공금 횡령에 마약 구매 정황 포착, 확인되지 않은 가짜 뉴스가 인터넷을 점령했고 한성그룹의 주가는 곤두박질 쳤습니다. 여론은 순식간에 차갑게 식었습니다. 입양하라서 역시 근본은 못 속인다. 장 회장이 불쌍하다는 댓글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장미희는 이 기세를 몰아 임시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안건은 강도준 회장의 직무 정지 및 해임, 그리고 동시에 검찰에 로비를 넣어 강도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게 만들었습니다. 들이받아 한성그룹 본사 회장 신문이 거칠게 열리고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강도준 씨, 횡령 및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강도준에게 다가와 수갑을 채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강도준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 책상 위에 놓여있던 서류 가방을 챙겨 일어섰습니다. 그의 표정은 폭풍의 눈처럼 고요했습니다. 강도준이 옆에 서 있던 고문 변호사에게 서류 가방을 건네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변호사님, 이게 제 목숨줄이자 반격의 핵폭탄입니다. 변호사가 긴장된 표정으로 가방을 받아들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김 전무가 넘긴 장미희의 비리 증거 원본과 아버지의 금고에서 찾은 친자 확인서가 들어있었습니다. 강도준이 수사관들에게 손목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갑시다. 가서 진실을 밝히죠.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에도 강도준의 눈빛은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가면서 강도준은 변호사와 눈을 맞췄습니다. 이사회 시작. 정각입니다. 1분 1초도 틀리면 안 됩니다. 그때 터뜨리세요. 변호사가 비장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도준이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호송차에 올랐습니다. 그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스쳤습니다. 어머니, 축배를 들기엔 아직 이릅니다. 진짜 쇼는 이제부터니까요. 유치장 안은 서늘하고 어두웠습니다. 강도준은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철창 밖에서는 장미희가 회사를 장악하기 위해 임원들을 다그치고 있다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도준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머릿속으로 시계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똑딱, 똑딱. 이사회 시작까지 남은 시간은 3시간. 장미희가 승리에 취해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바닥을 부숴버릴 계획이었습니다. 폭풍전야의 정막 속에서 강도준의 심장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뛰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버지. 다 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실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담당 검사가 손에 든 검사 결과지를 보며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모발, 소변, 혈액, 전부 음성입니다. 약물 반응이 전혀 없어요. 맞은편에 앉아있던 강도준이 넥타이를 고쳐매며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저는 살면서 담배 한 모금도 입에 댄 적이 없으니까요. 이제 횡령 혐의에 대해 이야기할까요? 강도준이 변호사를 통해 두툼한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진짜 범인의 장부입니다. 제 명의를 도용한 차명, 계좌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자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김 전무의 진술서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검사가 서류를 빠르게 훑어보더니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이건 회장님이 아니라 명예회장님을 소환해야 할 사안인데요. 강도준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재킷을 걸쳤습니다. 영장 청구는 검사님 소관입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지금 제 회사가 사기꾼 손에 넘어가기 직전이라서요. 검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귀가하셔도 좋습니다. 수사는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강도준이 조사실을 나서자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수행원들이 그를 에워쌌습니다. 강도준이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이사회 시작까지 남은 시간은 단 20분. 강도준의 눈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본사로 갑니다. 최대한 빨리. 같은 시각 한성그룹 본사 대회의실은 긴장감으로 팽팽했습니다. 상석인 의장석에는 구속된 강도준 대신 장미희 명예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수척해진 분장을 한 채 비통한 표정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장미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주주 여러분, 그리고 이사님들, 참으로 비통한 심정입니다. 제 아들 강도준이 마약에 손을 대고 회사 공금까지 횡령했다는 사실에 어미로서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장미희가 눈가를 손수건으로 찍어내자
좌중에서 안타까운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제가 자식을 잘못 키운 탓입니다. 입양하라는 상처를 사랑으로 덮어주려 했건만 그 아이는 결국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장미희의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이사들은 서로 수군거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핏줄은 못 속이나 봅니다. 회사를 위해서라도 결단을 내려야죠. 장미희가 결의에 찬 눈빛으로 좌중을 둘러보았습니다. 회사의 경영 공백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읍참맛 속의 심정으로 강도준 회장의 해임안을 상정합니다. 그리고 비상 경영 체제를 위해 제가 잠시 경영 일선에 복귀하겠습니다. 장미희가 의사봉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해 없으시면 표결을 시작하겠. 쾅! 그 순간 회의장의 육중한 양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입구로 쏠렸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수의를 입은 죄수가 아니었습니다. 흐트러짐 없는 완벽한 슈트 차림의 강도준이 서늘한 눈빛으로 회의장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장미희가 의사봉을 든 손을 허공에 멈춘 채 얼어붙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네, 네가 어떻게? 장미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분명 구치소 독방에 있어야 할 강도준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도준은 성큼성큼 걸어 들어와 단상으로 향했습니다. 경호원들이 막으려 했지만 강도준의 기세에 눌려 길을 터주었습니다. 강도준이 단상 위로 올라가 장미희의 앞에 섰습니다. 그는 장미희의 손에서 마이크를 낚아채듯 가져갔습니다. 아직 투표 시작 안 했죠? 다행입니다. 강도준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회의장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풀려난 거야? 마약 혐의는 어떻게 된 거야? 강도준이 좌중을 향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방금 검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입증하고 오는 길입니다. 마약 검사는 음성 판정을 받았고 횡령 혐의 또한 제가 아님이 밝혀졌습니다. 장미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거짓말 마라. 네가 지은 죄를 어디서 발뺌해. 경비원, 당장 이놈 끌어내. 장미희의 목소리가 찢어질 듯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경비원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강도준의 사람들이 회의장 입구를 통제하고 있었으니까요. 강도준이 장미희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소란 피우지 마십시오. 명예회장님. 추합니다. 강도준이 다시 정면을 응시하며 선언했습니다. 오늘 해임되어야 할 사람은 회사를 위기에 빠뜨린 제가 아닙니다. 회사를 사유화하고 주주들을 기만하고 천륜마저 저버린 사기꾼, 바로 장미희 명예회장입니다. 장래가 술렁이다 못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장미희가 삿대질을 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뭐라고? 사기꾼? 감히 어미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내가 널 걷어 키워줬는데. 강도준이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걷어 키워줘? 아직도 그 역겨운 연기를 계속하실 겁니까? 강도준이 손짓을 하자 회의장 조명이 어두워지고 대형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화면에 문서 하나가 거대하게 띄워졌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강태성, 강도준 친자 확인 결과서, 판정, 친자 관계 성립, 99.99% 일치. 이사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여기저기서 친자라고? 입양아가 아니었어? 하는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강도준이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입양아가 아닙니다. 선대회장 강태성님의 친아들입니다. 그리고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낡고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나타났습니다. 보육원 벤치에 울고 있는 꼬마와 그를 등지고 도망가는 여자의 뒷모습. 그리고 그 옆에는 현재 장미희가 그 옷을 입고 찍은 사진이 나란히 비교되어 있었습니다. 강도준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습니다. 25년 전 장미희 씨는 남편의 7살 난 아들을 보육원에 유기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찾아오자 충격으로 기억을 잃은 제게 고아라는 가짜 가면을 씌워 평생을 속여왔습니다. 장미희가 비명을 지르며 귀를 막았습니다. 아니야, 조작이야. 저건 다 가짜야. 저 미친놈이 날 모함하는 거야. 장미희가 단상 아래 이사들에게 애원하듯 매달렸습니다. 여러분, 믿지 마세요. 제가 저 아이를 얼마나 사랑으로 키웠는데 이건 다 경영권을 뺏으려는 쇼입니다. 그때 회의장 뒷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들어오는 남자, 김전무였습니다. 장미희의 표정이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김전무? 김전무가 증언대 앞에 섰습니다. 강도준이 김전무에게 물었습니다. 김전무님, 지금 보신 자료들, 그리고 장미 명예회장의 횡령 혐의 모두 사실입니까? 김전무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모두 사실입니다. 장미희가 악을 쓰며 달려들려 했습니다. 이 배신자놈,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김전무가 장미희의 시선을 피하며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저는 명예회장님의 지시로 25년 전 강도준 회장님의 유기 사실을 은폐하는 데 가담했고 최근까지 수천억 원의 비자금을 해외로 빼돌렸습니다. 여기 그 증거 자료와 녹취록 원본입니다. 김전무가 USB를 들어보이자 장미희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장미희의 입에서 짐승 같은 신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완벽했던 그녀의 성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강도준은 주머니에서 낡은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여기 25년 전 아버지가 남기신 마지막 편지가 있습니다. 강도준이 편지를 펼쳐 읽어내려갔습니다. 내 아들 도준아, 미희가 너를 버렸다는 걸 알았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너는 주워온 아이가 아니다. 자랑스러운 내 아들이다. 강도준의 목소리가 울먹임으로 잠시 끊겼다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편지 내용이 낭독되는 동안 회의장은 숙연해졌습니다. 선대 회장의 절절한 부성애와 장미희의 폐륜적인 행각이 대비되어 이사들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동안 장미희의 편에 섰던 이사들조차 고개를 돌리며 혀를 찼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친자식을 버리고 고아로 속여 키우다니 악마가 따로 없군. 강도준이 편지를 접고 차갑게 식은 눈으로 장미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들리십니까? 이게 당신이 죽음으로 몰고 간 제 아버지가 남긴 진심입니다. 주주석에서 한 주주가 손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장미희 명예회장의 해임안을 긴급 발의합니다. 저런 부도덕한 사람에게 회사를 맡길 수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찬성합니다. 여기저기서 동의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장미희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번진 화장, 고고했던 여왕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한 노파만이 남아있었습니다. 강도준이 천천히 장미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구두굽 소리가 장미희의 귓가에 사형 선고처럼 울렸습니다. 강도준이 허리를 숙여 장미희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아니 장미희 씨. 장미희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강도준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공포와 원망이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강도준이 입꼬리를 비틀어 올리며 차갑게 종용했습니다. 당신의 그 역겨운 연극은 끝났습니다. 관객들도 다 떠났고요. 이제 그만 무대에서 내려오시죠. 강도준이 경호원들에게 눈짓했습니다. 끌어내. 장미희가 발악하며 소리쳤습니다. 안 돼. 못 나가. 여긴 내 회사야. 내가 어떻게 키운 회사인데. 이거 놔. 놓으란 말이야. 경호원들이 장미희의 양팔을 잡고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회의장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장미희의 비명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강도준은 옷매무새를 다듬고 단상 중앙에 섰습니다. 그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이사들을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란을 피워 죄송합니다. 이제부터 진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한성의 주인으로서 바로잡아야 할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강도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사회장 안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장미희 명예회장의 해임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는 순간 굳게 닫혀있던 회의장 뒷문이 다시 한번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검은색 양복을 입은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체포영장이 들려 있었지요. 수사관 한 명이 장미희의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와 영장을 펼쳐 보였습니다. 장미희 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그리고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체포합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장미희가 수사관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그녀의 눈은 실핏줄이 터져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머리카락은 산발이 되어 흡사 악귀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이거 안 치워? 감히 내 몸에 손을 대. 내가 누군지 알아? 나 한성그룹 명예회장이야. 장미희가 표독스럽게 소리쳤지만 수사관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협조 안 하시면
공무집행 방해죄까지 추가됩니다. 얌전히 손 내미십시오. 철커덕. 차가운 금속 수갑이 장미희의 양 손목을 조였습니다. 평생을 보석 팔찌와 명품 시계로 치장했던 그녀의 손목에 죄인의 낙인이 찍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장미희가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 쳤습니다. 으악! 이거 풀어. 도준이. 강도준 어디 있어? 네 이놈! 장미희의 시선이 단상 위에 서 있는 강도준에게 꽂혔습니다. 그녀는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가면서도 고개를 돌려 강도준을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원망과 도끼가 가득했습니다. 야, 이 배은망덕한 놈아.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핏덩이 같은 널 걷어서 먹이고 입히고 회장까지 만들어줬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아? 천벌을 받을 놈. 장미희의 악다구니가 회의장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이사들은 눈살을 찌푸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강도준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천천히 단상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끌려가는 장미희의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강도준이 주머니에 손을 꽂은 채 싸늘하게 식은 눈으로 장미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키워줬다고요? 말씀은 바로 하시죠. 강도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좌중을 압도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날 키운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무서워서, 아버지가 남긴 유언장이 두려워서 날 감시한 거겠죠. 내 자리가 탐나서, 내가 기억을 되찾을까봐 전전긍긍하면서 말입니다. 장미희가 헉 하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강도준이 한 걸음 더 다가가 장미희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은 건 내가 아니라 당신입니다. 남편을 죽게 만들고 그 아들까지 짓밟으려 했던 당신이 천벌을 받는 겁니다. 지금처럼요. 장미희의 입이 뻐끔거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강도준의 눈에서 거대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자신이 알던 순종적인 양자는 이미 죽고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사냥감을 물어뜯은 맹수만이 서 있었습니다. 데려가시죠. 강도준의 짧은 지시에 수사관들이 장미희를 양쪽에서 붙잡고 끌고 나갔습니다. 안 돼! 놓으란 말이야. 내 회사야. 내 돈이야. 강도준. 장미희의 절규가 복도 끝으로 멀어지며 희미해졌습니다. 회의장 안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와 1층 로비의 전광판에는 장미희가 연행되는 모습이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장미희와 김전무의 전행에 숨죽여 살았던 직원들이 화면을 보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와, 드디어 정의가 구현되는구나. 회장님 만세. 한성그룹 만세. 직원들은 서로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회사의 암적인 존재가 사라진 것에 대한 기쁨과 억울하게 누명을 썼던 강도준에 대한 미안함이 뒤섞인 환호였지요. 강도준은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다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는 환호하는 직원들과 동요하는 이사들을 향해 깊숙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한성 가족 여러분, 그리고 주주 여러분, 집안의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모든 것은 제 부덕의 소치입니다. 강도준이 고개를 들자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약속드립니다. 오늘부로 한성의 썩은 부인은 완전히 도려냈습니다. 이제부터 한성은 출신이나 배경이 아닌 오직 실력과 성과로만 평가받는 투명한 기업이 될 것입니다. 저 강도준이 제 아버지 강태성 선대 회장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합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그 박수 소리는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강도준의 개혁은 그야말로 정광석화처럼 진행되었습니다. 그는 회장실로 돌아오자마자 인사명령서에 서명했습니다. 장미 라인의 임원들, 그리고 김전무와 연루된 비리 직원들, 전원 해임 및 고발 조치하세요. 예외는 없습니다. 비서실장이 긴장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회장님, 한꺼번에 너무 많은 인원을 내보내면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강도준이 펜을 놓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썩은 살을 남겨두면 새살이 돋지 않습니다. 업무 공백은 실력 있지만 그동안 라인이 없어서 빛을 못 봤던 인재들로 채우세요. 승진 인사 발령도 오늘 중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강도준의 결단력 있는 리더십 덕분에 혼란스러웠던 그룹 내부는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장미희의 측근들이 줄줄이 짐을 싸서 나가는 동안 묵묵히 일해왔던 직원들이 요직에 배치되었습니다. 한성그룹에는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공포에 의한 침묵이 아닌
희망에 의한 역동성이었습니다. 며칠 뒤 서울구치소. 수의를 입은 장미희가 접견실에 앉아 초조하게 손톱을 물어뜯고 있습니다. 화장기 없는 민낯에 헝클어진 머리.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듯한 초라한 모습이군요. 그녀는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준이 그놈이 올 거야. 아무리 그래도 키운 정이 있는데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진 않겠지. 장미희는 아직도 헛된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차명 주식과 숨겨둔 부동산을 미끼로 강도준과 거래를 할 생각이었습니다. 재산 분할만 제대로 해주면 합의해주고 해외로 나가 살겠다는 얄팍한 계산이었지요. 철커덕. 드디어 접견실 문이 열렸습니다. 장미희가 벌떡 일어나며 반색했습니다. 도준아. 하지만 들어온 사람은 강도준이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인상의 중년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장미희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누구세요? 강도준 회장은 안 왔습니까? 변호사가 맞은편에 앉으며 사무적인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강도준 회장님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회장님께서는 피고인을 만날 의사가 전혀 없으십니다. 장미희가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뭐야, 감히 엄마한테 변호사를 보내? 내가 나가기만 하면 가만 안 둘 줄 알아. 변호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장미희 앞에 밀어놓았습니다. 나가실 일은 없을 겁니다. 회장님께서 전해드리라고 하신 소장입니다. 장미희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의 제목을 보는 순간 장미희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친권 상실 청구 및 상속 회복 청구에서 피고 장미희, 원고 강도준. 변호사가 냉정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피고인이 지난 25년간 원고를 기망하고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사실, 그리고 선대 회장님의 유산을 불법적으로 가로챈 정황이 모두 입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적으로 모자관계를 단절하고 피고인이 부당하게 취득한 모든 재산을 환수 조치할 것입니다. 장미희가 서류를 구겨버리며 발악했습니다. 말도 안 돼. 내가 법적인 어머니야. 호적에 버젓이 올라가 있다고. 내 재산은 못 건드려.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호적이야 정정하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소장 뒷장을 보시죠. 아동 유기 및 학대에 대한 공소시효는 지났지만 그 행위가 지속되어 왔음을 입증하는 김 전무의 증언과 정신과 전문의의 소견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재산은커녕 감옥에서 나오시는 날은 장례식 날이 될 겁니다. 장미희의 손에서 구겨진 서류가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강도준은 자신과 거래를 하러 온 게 아니라 확인 사살을 하러 변호사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모든 희망이 끊어졌다는 절망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장미희가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 같은 울음소리를 토해냈습니다. 강도준, 이 독한 놈.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으헝. 변호사는 통곡하는 장미희를 뒤로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변호사가 나가고 접견실 철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장미희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을 긁으며 후회와 원망 속에 몸부림쳤지만 닫힌 문은 다시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밤이 깊은 한성그룹 회장실. 모든 직원이 퇴근하고 정막만이 감도는 넓은 사무실에 강도준이 홀로 앉아 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져 있지만 강도준의 시선은 책상 위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의 손에는 아버지가 남긴 편지와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찍은 낡은 사진이 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오늘 새로 제작된 금빛 명패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성그룹 회장 강도준. 강도준이 손끝으로 명패에 새겨진 자신의 이름을 천천히 어루만졌습니다. 지금까지의 강도준은 장미희가 만들어낸 가짜 인생, 죄책감에 짓눌린 입양아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명패에 새겨진 이름은 아버지의 핏줄을 이어받은 당당한 후계자, 진짜 강도준이었습니다. 강도준이 길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1000톤짜리 바위가 사라진 듯한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25년 만에 처음으로 어깨를 짓누르던 은혜라는 이름의 족쇄를 완전히 벗어던졌습니다. 강도준이 아버지의 사진을 명패 옆에 나란히 세워두었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강도준이 사진 속 아버지와 눈을 맞추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눈가에 맑은 눈물이 고여 반짝였습니다. 아버지,
보고 계시죠? 강도준의 목소리가 고요한 사무실에 부드럽게 울려 퍼졌습니다. 약속 지켰습니다. 회사를 지켰고 제 이름도 되찾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가짜 아들이라고 숨죽여 살지 않을게요. 강도준이 눈물을 닦아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가 창가로 다가가 도심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수많은 불빛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강도준의 얼굴에 비친 도시의 불빛은 앞으로 그가 걸어갈 찬란한 미래를 비추는 듯 했습니다. 이제야 제 자리를 찾았습니다. 편히 쉬세요, 아버지. 강도준의 독백이 어둠을 가르고 희망으로 피어올랐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거대하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서울 외곽의 산자락, 흉가처럼 방치되어 있던 꿈나무 보육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세련된 디자인의 현대식 건물이 우뚝 서 있습니다. 건물 정면에는 강태성 기념 아동복지센터라는 현판이 가을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고 있군요. 오늘은 이 센터의 재개관식이 열리는 날입니다. 건물 앞마당에는 정계와 재계의 주요 인사들, 그리고 센터에서 생활하게 될 아이들과 교사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수많은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가 단상 위에 선 강도준 회장을 향해 쉴 새 없이 터집니다. 강도준은 말끔한 네이비색 정장 차림으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지난 1년 사이 그의 얼굴선은 더욱 굵어졌고 눈빛에는 흔들리지 않는 여유와 자신감이 배어 있습니다. 강도준이 좌중을 둘러보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성그룹 회장 강도준입니다. 공사다망하신 와중에도 선대 회장님의 뜻을 기리는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쏟아졌습니다. 강도준이 손을 들어 감사를 표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연설을 이어갔습니다. 많은 분이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왜 하필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이곳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 복지센터를 짓느냐고 말입니다. 더 좋은 입지도 많지 않으냐는 걱정도 해주셨지요. 강도준이 잠시 말을 멈추고 맨 앞줄에 앉아있는 아이들을 따뜻한 눈길로 바라보았습니다. 사실 이곳은 26년 전 제가 부모님을 잃고 홀로 남겨졌던 장소였습니다. 장례가 순간 숙연해졌습니다. 기자들의 타자 치는 소리마저 멈출 정도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강도준은 아픈 과거를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드러냈습니다. 저에게 이곳은 오랫동안 차마 떠올리기조차 싫은 상처와 공포의 공간이었습니다. 버려졌다는 아픔, 혼자라는 외로움이 뼈에 사무친 곳이었으니까요. 강도준의 목소리가 조금 떨리는 듯 했지만 이내 힘이 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곳을 허물어버리는 대신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다시 짓기로 결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제가 버려진 절망의 공간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제 아버지 강태성 선대회장님께서 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내 주신 기적 같은 사랑의 공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저기서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도준이 하늘을 한번 올려다본 뒤 다시 정면을 응시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이곳에서 다시 품에 안아주셨습니다. 그날의 따뜻했던 아버지의 체온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을 버려짐이 아닌 되찾음의 공간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앞으로 이곳에서 자라날 아이들이 세상의 편견에 상처 입지 않고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강도준의 진심 어린 축사의 참석자들은 눈시울을 붉히며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아이들이 단상으로 올라와 강도준에게 꽃다발을 안겼습니다. 강도준은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안아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의 미소에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지 않았습니다. 공식 행사가 모두 끝나고 사람들이 삼삼오오 흩어져 다과를 즐기는 시간입니다. 강도준은 수행원들을 물리치고 홀로 정원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가 멈춰선 곳은 건물 뒤편 26년 전 낡은 벤치가 놓여있던 자리였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는 벤치 대신 사람 2명이 안아야 할 만큼 굵은 느티나무 한 그루가 심겨 있습니다. 강도준이 직접 고른 나무였습니다. 느티나무 그늘 아래에서는 아이들이 멜르르 웃으며 술래잡기를 하고 있군요. 잡았다. 내 차례야. 아니야, 내가 더 빨랐어.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가을바람을 타고 흩어집니다. 강도준은 나무의 등을 기대고 서서 그 평화로운 풍경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과거 같은 자리에서 무릎을 웅크리고 울고 있던 7살 꼬마의 환영이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가슴 한 구석을 꽉 막고 있던 묵직한 돌덩이가 비로소 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강도준이 양복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의 손끝에 낡고 구겨진 사진 한 장이 잡혔습니다. 1년 전 보육원원에서 액자디를 뜯어 챙겼던 바로 그 사진이었습니다. 강도준이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울고 있는 7살의 자신과 매정하게 등을 돌리고 떠나는 장미희의 뒷모습이 찍힌 사진. 지난 1년 동안 강도준은 이 사진을 부적처럼 품고 다니며 복수의 칼날을 갈았습니다. 장미희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감옥에 갇혔고 회사는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이제 이 사진은 더 이상 증거도 복수의 도구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지나간 악몽의 잔해일 뿐이었지요. 강도준이 주머니에서 은색 라이터를 꺼냈습니다. 칙! 경쾌한 소리와 함께 푸른 불꽃이 피어올랐습니다. 강도준은 망설임 없이 사진 귀퉁이에 불을 붙였습니다. 불길은 사진 속 장미희의 뒷모습을 가장 먼저 집어삼켰습니다.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며 사진이 오그라들기 시작했습니다. 타들어가는 사진 속에서 울고 있던 7살 도준의 모습도 재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강도준은 불붙은 사진을 바닥에 내려놓고 완전히 타서 검은 재가 될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매캐한 연기 냄새가 났지만 강도준에게는 그 어떤 향기보다 개운하게 느껴졌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검은 재를 허공으로 날려보냈습니다. 강도준이 재가 날아가는 하늘을 보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잘 가라, 가짜 강도준. 그의 입가에 옅지만 편안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26년 동안 그를 괴롭혔던 버려진 아이라는 트라우마와 가짜 아들이라는 멍해가 연기처럼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강도준이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고 돌아섰습니다. 그때 멀리서 비서실장이 다가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행사 마무리 잘 되었습니다. 이제 출발하셔야 예약된 시간에 맞출 수 있습니다. 강도준이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군요. 갑시다. 아버지가 기다리시겠네요. 강도준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검은색 세단이 붉게 물든 가을산을 뒤로하고 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강도준은 창문을 반쯤 내리고 들어오는 시원한 가을바람을 맞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황금빛 들판과 파란 하늘이 그림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강도준은 조수석에 놓인 쇼핑백을 쳐다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며칠을 수소문해서 구한 귀한 물건이 들어있었지요. 강도준의 표정은 소풍을 가는 아이처럼 설레 보였습니다. 차가 도심을 벗어나 한적한 교외로 접어들자 선영 추모공원이라는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강도준의 아버지가 잠들어 계신 곳입니다. 공원 입구에 차가 멈추고 강도준이 쇼핑백을 들고 내렸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걸어갈게요. 차는 주차장에서 대기하세요. 강도준은 경호원들을 물리치고 홀로 언덕길을 올랐습니다. 바스락거리는 낙엽 밟는 소리가 고요한 추모공원에 울려 퍼졌습니다. 언덕 중턱, 가장 양지 바른 곳에 강태성 선대회장의 묘소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묘비에는 한성그룹 회장 강태성, 여기 잠들다 라는 글귀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지요. 강도준이 묘소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정성스럽게 묘비 주변의 잡초를 뽑고 손수건으로 비석에 묻은 먼지를 닦아냈습니다. 차가운 비석의 감촉이 마치 아버지의 손길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도준이 왔습니다. 강도준이 비석을 어루만지며 다정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대답 없는 비석이지만 강도준은 아버지가 듣고 계신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보육원 재개관식 잘 마쳤어요. 사람들이 건물이 아주 멋지다고 칭찬이 자자해요. 아버지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정말 좋은 곳으로 만들게요. 지켜봐 주세요. 강도준이 쇼핑백을 열었습니다. 그가 꺼낸 것은 화려한 꽃다발도 비싼 양주도 아니었습니다. 색이 바랜 듯한 투박한 디자인의 양철 장난감 로봇이었습니다. 7살 때 강도준이 실종되기 직전 아버지가 사주셨던 바로 그 모델이었습니다. 어린 도준이 보육원에 버려질 때 잃어버렸던 아버지와의 추억이 담긴 물건이었지요. 강도준은 1년 동안 전 세계의 경매 사이트를 뒤져 똑같은 로봇을 찾아냈습니다. 강도준이 로봇에 태엽을 감아 묘비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찌이이 로봇이 팔을 흔들며 비석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강도준이 그 모습을 보며 씁쓸하면서도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거 기억나세요? 제가 이거 잃어버리고 얼마나 울었는데요. 다시 찾는데 26년이나 걸렸네요. 강도준이 무릎을 꿇고 앉아 묘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슬퍼서 우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아버지를 안심시켜 드려야 할 든든한 아들이었으니까요. 강도준이 목이 메는 것을 참으며 씩씩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안 울어요. 억울하지도 않고 외롭지도 않아요. 아버지가 제 곁에 계시다는 걸 아니까요. 바람이 불어와 묘비 주변의 코스모스를 흔들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그래, 장하다, 내 아들 이라고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강도준이 자리에서 일어나 옷에 묻은 흙을 털어냈습니다. 그가 묘비를 향해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저 때문에 마음고생 많으셨죠. 이제 편히 쉬세요. 회사도, 어머니. 아니, 장미희 씨 일도 제가 다 마무리 지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강도준이 발걸음을 돌리려다 다시 멈춰 섰습니다. 그는 아쉬운 듯 묘비를 한 번 더 돌아보며 씩 웃었습니다. 아버지, 다음 생에는요. 제가 먼저 아버지를 찾아갈게요. 제가 아빠하고 아버지가 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업어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절대 잃어버리지 않게 손 꼭 잡고 다닐게요. 그때는 우리 절대 헤어지지 말아요. 강도준의 눈인사에 담긴 그리움과 사랑이 가을 햇살처럼 따스하게 번졌습니다. 카메라가 천천히 줌아웃되며 멀어집니다. 높고 파란 가을 하늘 아래 굳건히 서 있는 강도준의 뒷모습과 그를 지켜주는 듯한 아버지의 묘비가 한 폭의 그림처럼 어우러집니다. 바람이 불어와 강도준의 머리카락과 코스모스를 함께 흔들고 지나갑니다. 그 풍경은 쓸쓸하기보다는 긴 겨울을 지나 맞이한 봄날처럼 평온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진짜 이름을 되찾은 강도준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2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가짜 아들이라는 멍에를 짊어지고 살아야 했던 도준님의 기구한 운명, 그리고 마침내 되찾은 진짜 이름. 오늘 사연은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보는 듯한 전율과 감동을 주었습니다. 자신을 버린 계모인 줄도 모르고 효도를 다하려 했던 도준님의 순수한 마음이 역설적으로 진실을 찾는 열쇠가 되었다는 점이 참 인상 깊었는데요. 아무리 감추려 해도 진실은 결국 낡은 사진 한 장, 오래된 금고 속 편지 한 통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세상 밖으로 나온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사랑이 도준님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었듯 여러분의 삶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을 지켜주는 소중한 사랑이 분명 존재할 겁니다. 이제 느티나무 아래서 과거의 아픔을 모두 태워버린 도준님처럼 여러분도 마음속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진정한 행복을 찾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따뜻한 믿음을 안고 오늘 사연 마치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